안녕하십니까.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중슬릿 실험과 스핀을 통해서 이중성과 상보성이 양자역학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계의 모습이 무언가, 나에게 어떤 세계가 나타나는가, 세간이라는 게 무언가 하는 문제하고 관련되는 그런 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중성에 관한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우선은 이런 이중슬릿 실험 자체가 빛뿐만 아니라 전자, 그 다음에 더 무거운 분자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슬릿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슬릿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여기서 나온 빛과 여기서 나온 빛이 그 간섭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 이것을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영이 처음으로 이 실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겁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파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파가 있으면은 그 둘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밝은 무늬가 나타나고 어떤 데서는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이런 거죠. 빛이 간섭을 한다는 거는 여기에 두 개의 파가 있으면 두 개의 파에 위상이 이렇게 딱 맞으면은 증폭이 되고, 위상이 정반대가 되면 오히려 두 빛이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간섭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슬릿에서 나온 빛이 조금 아까 나온 그림하고 같이 이런 짓에서는 밝고 이런 짓에서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린을 여기다 딱 갖다 대면은, 여기다 딱 갖다 댄다고 치면은 요 점에서는 밝고 요 점에서는 어둡고 하는 그런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스크린을 어디다 갖다 놓더라도 이런 무늬가 나타내는, 그것이 이중슬릿을 통해서 나오는 빛이 어떻게 간섭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슬릿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슬릿 하나에서 나온 빛은 대체로 직진을 합니다. 그렇지만 휘어져서, 그 회절이라고 물리학에서 말하는데 디프렉션이고, 영어로는 디프렉션이고, 이걸 애돌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에워싸면서 돌아가는. 그래서 이게 여기에만 딱 떨어지지 않고 실제로는 요 옆에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혀 빛이 도달하지 않는 그런 지점이 있고, 여기 지금 슬릿이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혀 빛이 도달하지 않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도달하는 지점이 있고,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이런 현상을 회절, 애돌이, 디프렉션이라고 합니다. 실제의 실제 실험은 이렇게 되죠. 요건 이제 순전히 저기서 나온 애돌이의 효과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을 때 첫 번째 슬릿에서 나온 빛과 두 번째 슬릿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애돌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애돌이 회절과 간섭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이런 피크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조그만 것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게 빛으로 이중 슬릿을 통과시켰을 때 여기서 나온 빛과 여기서 나온 빛이 서로 애돌이와 간섭을 하면서 저쪽에 가서 어떤 그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가 하는, 요것이 토마스 영이 했던 실험이고, 요 실험을 영이 성공시키면서 그 전에는 뉴턴은 빛을 입자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물리학자들은 빛은 확실히 파동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섭이 전자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은 양자역학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빛이라고 하는 것도 포톤이라고 하는 알갱이로 오기 때문에 빛이 간섭을 하는 거는, 빛이 간섭을 한다면은 전자도 간섭을 할 거다. 근데 고전적인 설명으로는 저 슬릿1에서 나온 파와 슬릿2에서 나온 파가 두 개의 파가 이 지점에 도달해서 간섭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양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빛의 그 강도를 점점 줄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줄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가령 1초에 빛 알갱이 하나가 나가는, 그러면은 그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첫 번째 슬릿을 나온 빛과 두 번째 슬릿을 나온 빛이 여기서 간섭을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빛이 혼자 나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줄이더라도 이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예 전통적으로 파동이라고 여겼던 빛이 아니라 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전자. 여기 포톤이 여기서 써 있는데 포톤이든지 전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이 전자는 우리가 알갱이란 말이에요. 그 알갱이가 여기를 통과하면서 여기에 이런 간섭 무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전자 하나를 쏘면은 그냥 여기 딱 도달했을 땐 점 하나로 지켜요. 그런데 여러 개를 쏘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조금 들어오는 데가 있고 안 들어오는 데가 있고 이렇게 그림이 나타납니다. 더 많이 전자를 쐈을 때, 그러니까 이때도 전자를 가령 1초에 하나씩 쏜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많이 쏜다고 하면 여기 많이 오고 여기 조금 오는. 그래서 이런 거가 되죠. A, B, C, D가 이제 전자를 점점 많이 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자를 조금 쐈을 때는 그냥 어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자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어떤 패턴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자를 여러 개 쏘면은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고, 더 쏘면 이렇게 되고, 아주 많이 쏘면은 이렇게 되는. 여기는 전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여기는 거의 안 오고, 여기는 오고 안 오고 하는, 이렇게 마치 우리가 파동에서 보았던 것 같이 이렇게 간섭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입자인 전자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아주 이제 초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자일링거 그룹에서는 이제 얼마나 많은 얼마나 무거운, 얼마나 큰 그런 물질을 가지고서도 간섭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 왔습니다. 요거는 90년 이전의 실험인데, 여기서는 중성자를 가지고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을 한 거죠. 그 논문이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그룹입니다. 전부 다. 여기서는 탄소 60개가 모여 있는, 탄소 원자 60개 모여 있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분자죠. 그래서 축구공 모양으로 이런 모양을 형성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간섭 무늬가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최근의 얘기인데 2019년 3년 전에 수소 원자의 25,000배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건 거대 분자입니다. 이런 분자를 가지고도 이 실험을, 이중간섭 실험을, 이중 슬릿을 통해서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빈 대학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거는 이렇게 커다란 분자를 가지고도 마치 물결파가 간섭을 하는 것처럼 간섭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준 이제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슬릿에 의해서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 현상은 이제 맨 처음에는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 됐고, 그건 영의 실험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 나오면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알갱이인데 그 알갱이 하나하나를 점점 그 강도를 줄여서 1초에 한 개의 알갱이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간섭 무늬가 나타나게 된다. 알갱이에도 간섭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렇게 거대 분자를 가지고서도 빛이 간섭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물리적 해석의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불교의 세계관하고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요. 빛에서부터 양자역학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흑체 복사라든가 광전 효과라든가 컴퓨터 산란이라든가 이런 현상은 그 이전에 빛이라고 하는 것을 파동이라고 생각한 그 방식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이다. 그래서 이때는 빛이라는 것이 알갱이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야만 이런 현상들이 설명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그 이전에는 파동이라고 알았던 빛이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입자처럼 행동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이전에는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는 회절 간섭을 일으키고 조금 아까 봤다시피 이중슬릿 실험에서 간섭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입자처럼 행동하고 입자라고 여겨졌던 것이 파동으로 행동하는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전자는 우리가 분명히 입자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전자가 이렇게 간섭을 해요. 간섭하는 전자를 입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자를 그 이전에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잘못됐다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그런데 또 광전효과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서는 빛이 입자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 빛이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예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빛이 입자처럼 행동을 하지만 이런 실험들이 알려졌다고 해서, 이런 관측이 알려졌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빛이 입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해서 영의 간섭 실험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의 간섭 실험을 하면, 이중슬릿 실험을 하면 빛이 파동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빛이 파동처럼 행동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빛이 이런 상황에서는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실험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빛이 설령 아주 옛날부터, 상당히 옛날부터, 아주 옛날은 아니고 상당 몇백 년 동안 빛을 파동이라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나온 이상은 빛이 파동일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빛이 파동이 아니고 이런 걸 보면 전자가 입자가 아니에요. 파동 둘 다 똑같아요. 지금 전자나 빛이나
어떤 때는 파동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떤 때는 입자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입자로 행동하는 그 사실을 본다면 양자를 파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파동처럼 행동하는 그 사실을 본다면 양자는 입자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양자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에요.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게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입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자는 어떤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 보면 파동이라고 할 수가 없고, 제가 입자로 했는데 잘못 말씀드립니다. 양자는 어떤 맥락에서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어떤 맥락에서는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그건 전자든 비전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살펴봤듯이 거대 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 분자 분명히 입자예요. 아주 입자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놈들도 파동처럼 심지어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동처럼 행동하는 그 사실을 본다면 우리는 양자를 입자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양자는 입자가 아니다. 입자처럼 행동하는 그 사실을 본다면 양자는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양자는 파동이 아니다. 그 둘을 합하면 양자는 입자도 파동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10번째 강의에서 했던 얘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입니다. 여기 무지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 해가 있어요. 여기 물방울이 있고 여기 물방울이 있어요. 이 물방울에서 해서 온 빛이 한 번, 두 번 굴절되고 한 번 반사되고 한 번 반사되고 두 번 굴절되면서 이렇게 7가지의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물방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나는 지금 저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물방울에서 나오는 붉은색만 보고 이 물방울에서 나온 보라색만 보게 됩니다. 이 물방울에서 물론 다른 빛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물방울에서 나오는 여러 빛 중에서는 붉은색만 보고 이 물방울에서 나온 빛 중에서는 보라색만 보게 된다. 여기에 있는 물방울과 여기에 있는 물방울이 같은 물방울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여기서 나온 이 물방울은 붉은색으로 보여요. 빨강색으로 보여요. 여기서 나온 이 물방울은 보라색으로 보여요. 그게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이 물방울이 있는 그 하늘을 붉은색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 물방울이 있는 그 부분을 보라색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물방울일인데 나와 태양과 어떤 관계의 맥락이 맺어지느냐, 어떤 연기의 맥락이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방울은 빨강색으로 보이고 어떤 물방울은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전자가 우리가 특별한 상황이 아닐 때는 전자가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우리에게 입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전자가 이중슬릿 실험이라든가 격자에서의 회절 실험을 한다고 하면 그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관계의 맥락이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같은 물방울이 빨강색으로도 보이고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전자가 어떤 상황에서는 입자로 보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파동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광자가 광전 효과에서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영의 간섭 실험에서는 파동처럼 행동해요. 같은 광자예요. 지금 다 얘기가 똑같습니다. 같은 물방울이고 같은 광자고 같은 전자고 그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양자가 입자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양자가 파동처럼 보입니다.
어떤 물방울은 빨강으로 보이고 보라고 보이고. 그런데 이 물방울을 보세요. 이거는 빨강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보라색이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이 전자도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닐 거다. 광자도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닐 거다. 물방울이 빨강과 보라가 아니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빨강과 보라가 아닌 그 물방울이 어떤 관계의 맥락이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는 빨강색으로 보이고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과 똑같이 어떤 관계의 맥락이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양자는 전자든 빛이든 입자나 파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상황을 혼란스러워하느냐? 물리학의 역사에서는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리학은 객관적인 세계를 언제나 동일하게 나에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세계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물체는 이게 어제 봤어도 오늘 봤어도 내일 봤어도 똑같이 입자로 나타나는 거고, 파동은 언제 봤어도 파동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실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설명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무지개가 뜨는 거는 양자역학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실체적으로 실체가 있는 거로 잘못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양자역학을 알고서 이걸 다시 비춰보니까 물방울은 빨강도 보라도 아닙니다. 물방울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는 빨강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방울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는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방울 자체가 빨강이나 보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연기의 맥락이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는 빨강으로 보이고 나에게는 보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서 저 물방울은 빨강이다. 저기 하늘의 저 부분은 지금 빨강색이다. 빨강색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빨강색이라고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류입니다. 이 물방울은 보라가 아닌데도 나에게 보라로 나타나니까, 그 이상의 경험을 내가 못하니까 여기는 지금 보라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류죠. 그런데 이 물방울은, 다시 또 넘어가서, 이 물방울은 보라도 아니고 빨강도 아니고 보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빨강도 아니고 보라도 아닌 거를, 보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물방울은 빨강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물방울은 보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중간섭 실험을 보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한 것이 파동처럼 행동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입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물방울이 빨강과 보라가 아니듯이,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물방울이 빨강색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이거 전체를 다 한다면, 여기 있는 물방울이 보라색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물방울을 빨강색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방울이 보라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방울이 빨강색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물방울을 우리가 빨강색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입자와 파동에서 만들어집니다. 파동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도
그거는 입자처럼도 행동하기 때문에 그걸 파동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도 파동으로도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입자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자처럼 행동할 때는 그거를 입자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그래요. 파동으로처럼 행동할 때는 그거를 파동이라고 이름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양자는 입자도 파동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체계가 입자와 파동밖에 없기 때문에 입자처럼 행동하면 그걸 입자라고 이름 지으려고 하고, 파동처럼 행동하면 그걸 파동이라고 이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양자는 그렇게 입자나 파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만, 명과 색입니다. 이름과 형색을 부여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입자도 파동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물리학은 처음으로 명확하게 어떤 객관 대상에 대해서 이름과 형색을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처음으로 경험한 겁니다. 양자의 과학에 들어오면서. 다시 말하면 이름과 형색, 입자나 파동이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체계를 동원해서 만들어진 이름과 형색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우리는 처음으로 만났다. 그 대상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입자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파동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어떤 연기의 맥락이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는 어떤 때는 입자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파동처럼 보인다. 무아이고 무실체의 세계예요. 그거는 어떤 무엇인가로 나타나는 결정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에센스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파동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데아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상정한다는 거. 빛. 빛은 파동이라는 이데아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무아의 세계고 무실체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게 엉키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요거가 무하고 무한데 내가 요 자리에서 본단 말이에요. 요 자리에서 보면 여기 있는 빛은 언제나 붉은 빛으로 나타나요. 여기 있는 빛은 언제나 보라색으로 나타나요. 그냥 그거는 보라색도 아니고 붉은색도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보라색으로 나타나고 이게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서로 난잡하게 엉키지 않아요. 무아의 연기지만 법칙성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광전효과에서는 광전효과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고 보면은 빛은 언제나 입자처럼 행동해요. 이중간섭 실험이라는 그런 관측 장치를 만들어 놓고 보면 빛은 언제나 파동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중간섭 실험을 하면서 빛이 입자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물리학이 성립하는 거예요. 광전효과를 보는 그런 맥락에서 빛이 파동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 맥락을 만들어 놓으면 언제나 빛은 입자로 행동하고, 이런 맥락을 만들어 놓으면 빛은 언제나 파동으로 행동합니다. 서로 엉키지 않아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으면서도 무아인 그런 연기, 어지럽게 엉키지 않아서, 그래서 물리학이 성립한 겁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쉬운 상황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도봉산이 하나 있어요. 도봉산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의정부에서 가보면 그거를
북도봉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봉산의 북쪽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걸 북도봉이라고 하잔 말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보면 도봉산의 남쪽 모습이 보여요. 그게 남도봉이에요. 그러니까 도봉산은 그거 외에도 무수히 많은 모습이 있겠죠. 북쪽에서 보면 북도봉이고 남쪽에서 보면 남도봉이에요. 그런데 의정부에서 가서 보면 언제나 북도봉이에요. 서울에서 보면 언제나 남도봉이에요. 그게 서로 엉키지 않습니다. 의정부에 가서 봤는데 남도봉이 보이지 않아요. 똑같아요. 광전효과라고 하는 실험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언제나 빛은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이중간섭 실험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빛은 언제나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엉키지 않아요. 전자도 거대 분자도 보통 때는 일상적으로는 다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중간섭 실험장치를 해놓으면 전자나 거대 분자도 다 파동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남도봉과 북도봉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엉키지 않습니다. 명색, 이름과 형색으로 파악될 수 없는 그 세계가 무화의 세계지만 아주 질서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요. 여기서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명색으로는 어떤 대상을 지정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불교에서는 2500년 전에 다 알았던 거예요. 그 질서정연하지만 무아인 세계, 무실체의 세계,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세계예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광전효과에서는 왜 입자로 나타나느냐? 이중간섭에서는 왜 파동으로 나타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남도봉과 북도봉과 똑같아요. 우리는 의정부에서 보면은 북도봉이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보면 남도봉이란 말이에요. 나는 도봉이라고 하는 객체를 아무런 사심 없이 도봉이라는 것 자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도봉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서울에 가서 보거나 의정부에 가서 보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 본다고 할 때는 그거는 남도봉을 보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의정부에서 가서 볼 때는 북도봉을 보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봉이라고 하는 객체를 언제나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해서 보는 거예요. 이 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완전히 분리된 이거를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정부에 가서 도봉을 볼 때는 북도봉을 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입니다. 내가 서울에 가서 볼 때는 남도봉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광전효과의 실험장치로 양자를 볼 때는 입자의 면을 보겠다고 작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관측은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주관이 객관과 어떻게 어우러지는가라고 하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설정, 참여. 다시 말하면 객관 그 자체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에서만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전부 다 양자역학에서만 얘기라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 양자역학의 상황을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똑같다구나. 다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했다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남도봉과 북도봉을 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관측은 없어요. 주관이 어떻게 개입하느냐, 어떤 연기적인 맥락을 설정하느냐, 어떻게 참여하느냐,
따라서 남도봉과 북도봉이 나타나고 파동과 입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남도봉과 북도봉이 나타나고 파동과 입자가 나타나도 이거는 그냥 상이에요. 남도봉의 상이 나타나는 거고 북도봉의 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도봉 자체가 아니에요. 파동과 입자가 나타나도 그것도 상입니다. 상. 한자로 안 써서 그러는데 파동의 상이 나타나고 입자의 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양자는 파동도 입자도 아니에요. 그 도봉은 남도봉도 북도봉도 아니에요. 파동과 입자가 아닌 양자가 남도봉과 북도봉이 아닌 도봉이, 그래서 그건 다 무아예요. 나와의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연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무아의 연기로 나타나는 그 상이 파동과 입자고 남도봉과 북도봉이다. 그래서 그 양자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파동이라고 하는 상이 보였다고 해도 파동이라고 할 수 없고, 입자라는 상이 보였다고 해도 입자라고 할 수 없다. 남도봉이라는 상이 보였다 해도 도봉은 남도봉이 아니고, 북도봉이라는 상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도봉은 북도봉이 아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 우리가 고전역학을 얘기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원자라고 하는 것은 속이 완전히 다 비어있는, 뭔가의 물질이라는 게 있지 않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비어있지 않다고 느끼는, 비어있지 않지만 세계는 비어있는, 이 표면은 매끄럽지만 이거는 전지현경으로 보면은 설악산의 공룡능선보다 더 심하게 굴곡이 되어 있는, 매끄럽지 않은, 나에게는 매끄럽지 않지만 이거는 매끄럽다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닷물 짜지 않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짠 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고래나 고등어가 보면 바닷물 안 짠 거예요. 돌고래나 고등어가 짜지 않다는 바닷물을 우리가 짜다고 느꼈다 해서 바닷물은 짜다라. 짜다는 그 자체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똑같습니다. 무지개가 같은 그 하늘에 나온 그 하늘이 붉은색으로 보이지만 그건 붉은색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사과, 그가 붉은색으로 보여도 그 붉은색이 아니다. 붉은색이 아니지만 붉은 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으로 형성된 세계, 그 세간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인연으로 법이 만들어진다. 그거는 나에게 나타나는 상은 붉은 걸로 나타나도 붉은 게 아니고, 파동으로 나타나도 파동이 아니고, 입자로 나타나도 입자가 아니고, 남도봉으로 나타나도 남도봉이 아니고, 북도봉으로 나타나도 북도봉이 아닌 그런 상. 그게 무예요. 무아, 무실체. 그래서 이거는 가명이다. 그거를 중도라고 한다. 이렇게 인연을 따라서 인연을 따라서 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일체의 법은 다 공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화엄경에서도 똑같아요. 이거는 빨간색이 아닌 걸 보고 빨간색으로 내 마음이 그리는 거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라색이 아닌 걸 보고 내 마음이 그리는 거예요. 상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거니까. 파동이 아닌 걸 보고 파동이라고 그리고, 입자가 아닌 걸 보고 입자라고 그리고, 남도봉이 아닌 걸 보고 남도봉이라고 그리고, 북도봉이 아닌 걸 보고 북도봉이라고 그리니까 마음은 이렇게
그거가 아닌 거를 아주 잘 그려내는 참으로 재주가 많은 화가와 같다. 그래서 모든 세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세간입니다. 그 세간을 다 잘 그려낸다. 오원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은 실로 이렇게 따라서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법이라는 것은 없다. 이게 화엄경의 말씀이에요. 야마참공 예참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마음이 굴러가서 이 모든 세간을 두루 만든다는 것을 안다면 이 사람은 그대로 부처를 본 거다. 부처의 진실한 성품을 깨달아 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일체의 상을 다 떠나면 그냥 부처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부처라고 이름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랑 그대로 다 통하는. 그래서 근본불교와 대승불교, 화엄경이건 금강경이건 그것이 다 같이 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중성이에요. 이중설립간섭으로 파동이 아닌 것이 파동처럼 나타나고 입자가 아닌 것이 입자처럼 나타나는 그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라고 하는 화엄경의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